뉴스는 팩트 그대로, 이슈는 쉽게 풀어서 레알뉴스 글로벌입니다. 지난주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주말에도 사실 연관된 소식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토요일 밤에 급히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다 보셨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사건들을 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영상 시간 다 지나갑니다. 워낙 사건 건수가 많으니까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멤피스에서 발생한 흑인 운전자를 경관들이 집단 구타해서 사망한 그 사건, 지난 주말에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시위도 발생하고 매우 어수선한 그런 주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경찰이 서라면 서지, 왜 그렇게 흑인들은 반항을 하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일단 순순히 응하고 조사 과정에서 무고함을 그때 가서 밝히면 되지, 왜 경찰이 잡는데 반항을 하고 도망을 치고 이래서 왜 그렇게 위험하게 도망가고 그렇게 위험을 자초하는 거야? 왜 반항하고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도 물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문제는 사실 미국의 역사와 인종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문제 등을 다각도로 연계해서 생각해야 하니까 오늘 다루기보다는 추후 시간을 갖고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도대체 그때 그 경찰들은 왜 그렇게 마구 때렸을까? 1대1도 아니고 경찰차 여러 대가 와 있었고 운전자는 이 무장 상태도 아니었고 본인들은 완전 무장까지 하고 있고 또 운전자 한 명에 자기들은 5명씩이나 됐는데 그 5명의 경찰들이 왜 그렇게 달겨들어서 죽일 듯이 패서야 했을까? 실제로 죽었고요. 왜 그 5명의 경찰들은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것도 같은 흑인이던데. 뭐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그 생각을, 그 분석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분석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 후에 그 외 나머지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런 귀한 정보는 사실 저는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몇 초만 쓰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 놓으시면 지금부터 같이 그 영상을 보시는데 저한테 미안함 없으실 겁니다. 예.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로 저한테 한 가지 팁을 주셨어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만에 하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매일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달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구독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날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구독을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되거든요. 구독은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고요. 좋아요는 뭐 그때그때 좋으시면 누르는 건데,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했다고 또 누르고 그러면 구독이 이제 취소되고 그러니까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셔서 이제 저희 레알 뉴스 글로벌 이 채널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눌러놓고 느긋하게 저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나 알림 설정 또는 이제 댓글 등으로 저와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경찰이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의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찰은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된 거 있어요? 없죠. 지난 7일 말씀드렸던 그 사건,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20대 흑인 남성 타이어 니콜스가 경찰이 집단 구타로 숨지는 등 경찰 손에 희생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런 희생 사고가 AFP 통신에 따르면 2022년 지난해 미국에서 경찰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무려 1186명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는 경찰 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외쳤는데 오히려 그 다음 해가 10년 내 최고 기록, 최악의 기록을 낸 거예요.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나빠진 셈입니다. 특히 흑인은 미국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경찰 폭력 사망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들이 경찰인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실 거고, 사실 저도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LAPD에서 부서장급 경찰이라 상당히 이런 문제, 이런 이슈, 불편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해서 미리 전제를 드리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모든 경찰관을 한 번에 매도하는 그런 분석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임무를 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경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저곳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전문가는 이런 문제가 미국 경찰의 훈련 부족에서 비롯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ABC 방송에 따르면 치안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인 펄프라고 있는데요. 이 펄프,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18,000개가 넘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훈련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너무 기간도 짧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각 시정부와 각 카운티 정부 등 이 지역 단위는 물론이며 고속도로 순찰대 등 각 경찰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절차도 독립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경찰관들의 수준도 다르고 매뉴얼도 다르고 규정도 조금씩 다르면서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세계 여러 국가가 경찰 훈련에 수개월 내지는 수년을 할애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만은 미국은 수주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경찰국이, 미국 내 모든 경찰국이 교육기간이 다 그렇게 짧다는 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2018년 연방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그런데 주정부와 각 지역 정부의 경찰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찰 기본 훈련 기간은 833시간이었습니다. 833시간이라면 기간으로 따지면 22주가 채 안 됩니다. 자, 1년이 52주니까 22주라는 건 결국 6개월도 안 되는 교육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6개월도 안 돼서 경찰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최근 펄프 조사에서도 경찰 기본 훈련 시간은 평균 20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걸 저는 사실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잠시 비교해 볼까요? 일본에서는 경찰 훈련 기간이 15개월에서 길게는 22개월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의 2년에 가깝습니다. 독일은 교육과정이 2년 반, 핀란드는 3년입니다. 물론 교육기간의 길고 짧음이 다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다른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여러 경찰 학교가 군대의 신병훈련소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펄프의 척 웩슬러 사무국장은 경찰 학교에서 교육하는 동안 명령을 내릴 때, 즉 가르치는 사람이 훈련생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때, 이 명령을 내릴 때 고함을 지르면서 지휘하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의 경찰 학교 분위기다. 마치 군대의 신병훈련소 같은 분위기다. 이건 구시대적인 교육 방법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훈련하듯이 하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경관들의 경우 이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받을 때 무슨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교육을 받고 나오니까 나와서도 모든 사람들, 시민들을 대할 때 무슨 전쟁터에 나와서 대하는 듯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에 그렇게 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무슨 깨부수는 깨부수기 위한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찰학교의 훈련은 사격 등등 이 무기 사용과 방어 전술 등을 강조하고 이 소통과 위기 관리 같은 이 소프트한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경찰 훈련 이 과정을 보면 사격이나 방어 기술, 체포술, 제압술, 또 총기 사용법 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가리킨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왜? 사실상 경찰이 돼서 바깥에 나오면 현장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 소통, 대민 관리, 시민들과 만났을 때 소통,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빨리 대처하는 그런 위기 관리 능력 등등 이 소프트한 기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경찰과 시민을 모두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데
미국의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런 점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켄터키주 루이빌시의 경찰이 위기관리와 소프트웨어적인 생각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경찰 훈련을 시킨 이후에 공권력 남용 사건이라든지 어떤 시민의 경찰에 의한 부상 등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미국 경찰은 사소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체포를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한국식으로 이거 뭐 작은 거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뭐 봐주고 그런 경찰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룰상으로 하고 법대로 하면 뭐 체포하는 게 물론 맞지만 아주 사소한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일단 체포하고 보는 등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불필요하게 자주 충돌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거의 600명이 경찰의 차량 검문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모든 게 다 경찰 잘못이고 경찰의 훈련 과정의 문제점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총기가 만연한 미국의 특성상 경찰관들의 훈련 과정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겠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에서 경찰은 다른 나라와 달리 총기와 마약 사용이 횡행하는 그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서 더 손쉽게 이 총기 등 무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의존이라기보다는요, 저쪽에서 언제 어떻게 나를 총을 쏠지 모르니까 웬만한 깽단들 경찰한테 총 쏘잖아요. 저쪽에서 언제 어떻게 나한테 총을 쏠지 모르니까 경찰관들이 과잉 방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과잉 방어하면서 접근을 하면서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여러 지역에서 경찰은 또 인력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고 업무 시간이 길어서 그러다 보니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훈련을 더 길게, 더 수준 높게 확대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 뿐만이 아니라 신입 경찰 배치도 늦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어서 각 지역 정부가 섣불리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을 경찰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시작을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총체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문제라고 해도 해결을 해야죠. 누가요? 정부가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경찰학교고 그 경찰국을 운영하는 지도자도 국민 세금으로 연봉 받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이잖아요. 정부가 해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찰기관도 자성하고 시민들도 각성하고 정치 지도자는 뒤로 숨어서 말만 떠들지 말고 앞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습 보이고 그래야 합니다. 오늘은 뉴스 시작부터 무거운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누르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또 누르시면 안 돼요.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 직후 강제 징집령을 내렸잖아요. 그러자 이 강제 징집을 피해서 해외로 도주한 러시아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들 가운데 5명이 현재 한국 인천공항에서 1년 가까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공항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1년 가까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도망친 러시아인 5명이 지금 인천공항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어느 나라로 가지도 못하고 수개월째 숙식을 그 공항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CNN 방송이 지난 주말에 이 내용을 특집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지난 주말 한국발 보도를 통해서 작년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들 사연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에 3명은 지난해 10월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해서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한국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서 현재까지 출국장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긴 말 필요 없고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몇 달째 그렇게 살고 있는 러시안 대학생의 영상을 바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요, 그 영상에서 얼굴을 보시면,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딱 보면 저도 느꼈어요. 아마 구독자분들도 보는 순간 바로 느낄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러면 고려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 같이 생긴 러시아 군대 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서 몇 달째 살고 있는 러시안 청년 대학생. 직접 보시죠. I remember that I was staring blankly at the piece of paper that I found in my mailbox. At that moment, I didn't really realize what was the meaning of this document. For like a good 5 minutes, I was just reading it over and over again without clutching the reason I received this. And when the meaning got to me, finally, I rushed up to my apartment, took some clothes that I could possibly see that were in my vision field, and just ran away as fast as I could. My life here has been like a Groundhog Day. It's nothing new and it's nothing exciting to be about. We just wait here for quite a while, exactly 2 months already. The 3rd month is on the way. All day I do basically nothing. Like I wake up, I have some food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provides us. I have a walk. Then I don't know, start to read the books, maybe try to learn Korean. Yeah, and that's basically it. There's quite a big place in this departure area. There's tables, there's seats, and there's another room, and we stack blankets on top of each other, so it's easier to sleep. But it feels like solid ground if you don't have any kind of soft material to lie onto. Even if I will try to return, they most likely will detain me at the border and then hand me over to the police. Police will hand me over to the military, to the conscription office, and they in return will send me to front lines. We didn't want it to run away, but in life there's no good and bad choices. There's sometimes lesser evil you have to choose, just to run away than not to kill people, not to die yourself. 한때 이들의 난민 심사 소송을 돕는 한국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받아먹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받아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한 끼만 한국 정부에서 준다는 거예요. 이들은 옷을 직접 손세탁해서 갈아입어야 하고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구역으로 딱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 그 러시안 청년도 그랬죠. 이 디파처 에어리아, 이 출국장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는. 네. CNN은 이런 사연을 다루면서 특별 보도를 한 뒤에 18세에서 35세 사이에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복무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징집을 피해온 러시아인들이 곧장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국의 엄격한 징병제로 이 논란의 불씨가 옮겨붙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입니다. CNN은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복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라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부당하게 징집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망치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러시안 대학생 케이스도 비록 러시아 전쟁이 명분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자칫
한국 내의 병역 기피 문제와 맞물릴 것을 우려해서 쉽게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주의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게 CNN의 보도입니다. 이 러시아에서는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 저도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강제 징집하고 있잖아요. 몇 살까지 징집하느냐? 59세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교도소에서 뭐 사형수들이나 뭐 장기수, 종신형 이런 죄수들 데려다가 너희들 군대 가라. 군대 가서 살아나오면 다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최전선은 프론트라인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하튼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입니다.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의 그 동원령 선언 이후에 일주일간 총 20만 명이 인근 카자흐스탄과 유럽연합 국가로 도피했습니다. 20만 명이. 그 중에 5명이 한국으로 간 거고요. 러시아에서는 전쟁터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해 놓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을 시키고요. 그리고 탈영 혐의로 바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사실상 처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이 전쟁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끔찍한 얘기가 지난 주말에 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 이거는 뭐 3차 대전은 당연한 거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 얼마 전 미국 공군 사성 장군이 지금부터 2년 후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라고 우려 섞인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이제 찬반 또는 맞다, 틀리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공군 공중기동사령부의 마이클 미니헌이라는 사령관은 장병들에게 메모를 보냈는데 이렇게 써서 메모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025년에 싸울 것 같은 직감이 든다 라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잠재적인 충돌에 제군들은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은 나는 그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불운하게도 그가 맞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2년 후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의회 지도부의 한 인사도 한 거예요. 섬뜩하죠. 이 맥콜 위원장은 중국이 대만과의 그 재통일을 무척 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024년 초에, 내년 초에 예정된 이 대만 선거에 중국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만의 중국 본토 귀속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전쟁이 사실은 도화선이 그 대만이잖아요. 이어서 이제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중국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군사적인 침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이런 중국의 군사적 침공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가진 또 다른 의회 지도자는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대혼란을 보이면서 실패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의원은 당연히 공화당 소속 의원입니다. 하지만 또 물론 반대,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맥콜 위원장의 미중 전쟁 가능성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 의원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 또 군대는 준비돼 있어야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더러 즉 피할 수 있는 문제이면서 즉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 장선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라면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섣불리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아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네. 중요한 건 이런 말이 나와서 공론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전쟁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예측들, 그런 고민 등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이상 오히려 그 때문에 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전한 논의와 건전한 고민은 언제든지 긍정적입니다. 네, 오랜만에 한국으로 잠깐 가볼까요? 굿뉴스. 저는 이걸 오늘은 스마일 뉴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 듣고 나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되는 스마일 뉴스. 네, 서울의 한강딸이 난간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구한 한 시민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강대교 난간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발견한 한 남성 운전자가 그를 구했습니다. 당시에 영상을 제보한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시 서강대교에서 남단에서 북단으로 운전 중에 대교 난간 위에 걸터 앉은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을 B씨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남성 A씨는 처음에는 그 여성 B씨가 난간에 앉아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좀 이상해서 차를 안전지대에 세우고 한 5분 정도 그 여성 B씨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드디어 느낀 A씨는 조심히 여성 뒤쪽으로 접근해서 걸어갔습니다. 남성 A씨는 그 다리 밑에 119 이미 이제 신고를 했죠. 그리고 다리 밑을 보니까 119 구조대 배가 도착했다라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안심하고 지나가던 시민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이 여성 B씨의 허리와 팔을 동시에 잡아서 난간 밑으로 살살 조심히 구해서 내려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분이었고 오랫동안 난간 위에 앉아 있었는지 손은 매우 차갑게 굳어 있었다라면서 이 여자분은 소리 없이 흐느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차가운 손과 팔을 꽉 잡아주며 안정시킨 후에 경찰과 119 구조에 안전하게 인계했다라고 이 남성 A씨는 밝혔습니다. 이 20대 여성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우리가 막 알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이유가 무엇이었던 일단 지금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남성 A씨 본인의 신원을 굳이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냥 다 A씨로만 하고 있는데요. 정말 듣고 나니까 입가에 살짝 미소가 머금어지는 스마일 뉴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푸틴 대통령의 키높이 구두입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이힐 수준의 키높이 신발을 신고 공식 석상에 등장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 학생의 날을 맞아서 모스크바 주립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젊은 학생들과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가 양발을 바깥쪽으로 벌어지도록 자세를 넓게 잡은 탓에 신발 굽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 데일리 메일은 키가 170cm가 채 안 되는 푸틴이 모스크바 학생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하이힐을 신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푸틴 대통령이 평소에 마초적인 이미지에 집착을 해왔는데 1999년 집권한 이후에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통제해 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시베리아 남부에서 휴가를 보내던 때에 상의를 다 벗은 채 말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찍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마초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여기저기 그냥 근육보다는 살이 그냥 지렁지렁 많이 있던데 여하튼 그런 사진을 세계적으로 공개하더라고요. 지난 2015년 영국 일간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크렘린궁 소식통을 인용해서 푸틴이 키가 큰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크다는 인상을 주는 그건 가능하지 않을 텐데요. 키가 작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는 게 오히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호원들의 키를 항상 작은 사람을 뽑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을 게이 광대로 묘사한 게이인 광대로 묘사한 풍자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도 극단주의의 선전이다 라면서 금지하면서 잡아들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푸틴 대통령과 강요들은 푸틴의 대중적인 이미를 관리해 왔지만 사람들은 그가 키를 높이기 위해서 굽을 올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일간 메트로 역시 크렘린의 수장은, 즉 푸틴은 젊은이들과 포즈를 취하기 위해 초대형 굽이 있는 신발을 신었다라면서 수년간 푸틴이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이번 것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마치 여성용 하이힐처럼 그 키높이 구두는 힐이 높았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레알뉴스 글로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초 정도 쓰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되게 미안한 마음 없이 늘 중요한 이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누르셔도 사실은 미안하실 건 없으십니다만 혹시 구독을 한번 누르신 분들은 또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구독 취소됩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3종 세트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